초특급 명작 황천의 치가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1화는 정말이지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화의 뜻밖의 전개들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은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고 산파 할머니는 산모에게 아이를 아직 낳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조산사는 아직 낳으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직 안 되다니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할머니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쌍둥이를 낳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두 아이가 자라서 치가이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풍습이 있었고 산파 할머니의 눈빛은 무척 단호하면서도 때로는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두 아이는 정확히 낮과 밤이 나뉘는 순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금발 아이는 밤에 태어났고 흑발 아이는 낮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쌍둥이 아기의 탄생 앞에서 한 남자는 얼굴을 감싸쥐며 조금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밤의 장막과 낮의 빛을 가르는 아이들이 태어나 버리고 말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16년 후로 넘어갑니다. 그 시절의 갓난아기들은 어느새 16살이 되었습니다. 숲 속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한 팔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며 정확히 조준합니다. 이어서 화살이 정확하게 발사되고 새는 죽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새를 쏴 맞춘 금발의 소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밤에 태어났던 그 아이로 이제는 유루라는 이름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남겨진 하얀 구름 자국을 보고는 용의 꼬리가 정말 멋지네 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 하얀 자국은 용의 꼬리가 아닌데요. 잠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루는 말을 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흑발의 다른 소년에게 불평을 듣게 되는데 그 친구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만약 사고라도 나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자신을 부르지 않고 혼자 갔냐며 유루를 탓하지만 유루는 괜찮아. 좌님과 우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좌님과 우님은 마을 입구를 지키는 두 개의 돌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그 후 두 친구는 산새를 구워 먹는 게 맛있을지 끓여 먹는 게 맛있을지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유루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고대 건축 양식의 요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짚을 널어 말리고 있고 여자들은 바구니를 짜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유루의 귀환을 환영해 줍니다. 이곳은 평화롭지만 다소 낙후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모두 육체 노동을 하고 현대적인 기기는 전혀 없습니다. 유루와 단지는 말을 이끌고 집 마당에 도착합니다. 단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으르다며 꾸짖고는 일을 하러 가라고 시키고 동시에 유루를 칭찬합니다. 유루는 야마 할머니에게 다가가는데 그녀는 바로 유루와 여동생 아사가 태어날 때 출산을 도왔던 그 할머니입니다. 그는 여동생의 안부를 묻고는 어두운 복도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쌍둥이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유루는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반면 아사는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머물러야만 했고 그 방은 마치 감옥처럼 커다란 붉은색 나무 창살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아사는 창살 너머에 앉아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온 것을 본 아사는 무척 기뻐하며 오빠 어서 와 라고 말하고 유루는 여동생에게 오늘 산새를 한 마리 잡았어 라며 자랑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매는 식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루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가족의 식량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가 걱정이다. 어쩌면 겨울을 날 식량이 부족할지도 몰라. 육포나 소금구이를 만들기 위해 사냥을 더 많이 해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유루는 나무창살을 꽉 움켜쥐며 그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마을을 떠나거나 여동생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두 남매가 낮과 밤을 가르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엾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는 그들이 어릴 때 두 아이를 버리고 떠났으며 유루는 오빠라는 책임감으로 마을 사람들과 여동생을 위해 항상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그를 부릅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배낭을 맨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산 아래에서 올라온 상인인 데라였습니다. 그는 종종 산 아래의 물건들을 가져와 사람들과 교환하곤 했으며 데라는 유루에게 아사를 위해 무언가 사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유루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데라는 유루에게 공을 하나 선물하며 아사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유루는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유루는 일을 하면서 자신은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영원히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단지는 개방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산 아래로 일하러 내려간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래쪽 세계는 틀림없이 엄청나게 멋진 곳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소녀는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 자국을 올려다봅니다. 유루는 그것이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끔 산 깊은 곳에서 사냥을 할 때 이 소리를 자주 듣곤 했지만 오늘따라 포효하는 소리가 크고 유난히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기이한 손 하나가 마을의 결계를 부수는데 알고 보니 마을은 결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손이 마을을 현실 세계에 드러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유루가 상상했던 그 용은 바로 비행기였고 헬리콥터들이 마을 위를 날아가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이 마을로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며 야마 할머니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유루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원래 결계로 보호받아 외부인들은 볼 수 없었던 마을이 이제 발각되어 버렸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서 가서 유루를 찾으라고 외치며 들판 아래쪽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피가 흥건하게 흐릅니다. 유루와 단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고 단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찾으러 뛰어갑니다. 두 명의 군인이 단지를 발견하고 총을 뽑으려 하자 이를 본 유루가 곧바로 활을 꺼내 공격하고 두 사람은 군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지하시설로 서둘러 내려가며 아사가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현대인 군대에서 엄청나게 강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붉은색 후드를 입은 젊은 소녀로 그 소녀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씹어 먹는 듯한 신용을 하며 덥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물어뜯겨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오직 어린아이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모두 죽여버립니다. 갑이라는 이름의 이 붉은 옷을 입은 소녀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보고 전화를 겁니다. 외곽과 중간 구역은 거의 다 안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지상 병력을 이곳으로 올려보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화기 반대편의 군인들은 이미 어떤 사람에게 전부 몰살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선량한 상인이라는 위장을 벗어던지고 탁월한 전투 실력을 보여주며 하나짱이라는 동료와 연락을 취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마을의 비밀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야마 할머니는 안대로 눈을 가린 한 여성에게 살해당하고 그 여성은 곧바로 아사가 앉아있는 감옥 창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역겨운 것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초능력을 사용하여 아사를 죽여버립니다. 유루가 통로를 따라 그곳에 도착했을 때 피투성이가 된 광경을 보게 되고 유루는 넋을 잃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지만 안대를 한 여성이 곧바로 손을 들고는 대답합니다. 맞아요. 나예요. 오빠를 데리러 왔어. 그리고 남아있는 놈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유루는 그 말을 듣고도 눈앞의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믿지 못했고 유루는 소리를 지르며 애꾸는 아사를 향해 활을 겨누는데 즉시 아사는 유루를 향해 힘을 방출하여 벽을 직접 폭파시켜버립니다. 작품의 스토리가 참으로 바람개비처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 데라는 마을로 돌아가던 중 가비와 마주치게 되고 데라는 가비의 치가이가 거대한 이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가비의 치가이와 데라가 달려들어 전투를 벌이지만 그 치가이를 물리칠 수 없었기에 데라는 수류탄을 던져 폭발시킴으로써 가비와 치가이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재빨리 유루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반대쪽에서는 애꾸는 아사가 힘을 너무 강하게 쓰는 바람에 유루를 다치게 만들었고
그녀는 원래 유루의 화살만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아직 힘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나쳤다며 사과합니다. 이때 유루의 옷 속에 있던 테마리 공이 가짜 아사의 피 웅덩이로 떨어지고 그 후 핏줄기가 붉은 눈을 가진 인형의 형태로 솟아올라 애꾸는 아사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그녀가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때 데라가 갑자기 달려와 유루를 붙잡고 그를 끌고 갑니다. 야마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데라, 어서 유루를 데리고 도망쳐. 저 아래쪽 세계로 도망가게 해. 놈들이 너희 둘을 찾지 못하게 해. 라고 소리칩니다. 유루는 데라에 의해 마을 밖의 좌우 돌 조각상 밑에 숨게 되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참상을 목격한 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만 데라는 헬리콥터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그는 두 마리의 좌우 모습이 새겨진 목걸이를 낚아채어 유루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두 조각상 사이에 있는 바위 틈에 그 목걸이를 꽂아 넣어 발동시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유루는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 목걸이를 꽂아 넣지만 그것을 발동시키려면 유루의 피가 더 필요했습니다. 데라는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짓지어 피가 온 목걸이로 흘러내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직후 두 마리의 좌우치가이가 나타나 공중의 헬리콥터 무리를 순식간에 격파하며 그들을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구해냅니다. 1화의 마지막에는 좌와우라는 이름의 치가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유루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멋진 외모를 가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입니다. 마귀, 정령, 괴물, 돌연변이, 악신, 쌍으로 다니는 것. 사람마다 부르는 방식이 달라서 그들을 지칭하는 통일된 이름은 없단다. 하지만 유루, 이것이 바로 너의 치가이, 쌍령, 란다. 2화, 어두운 터널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유루는 아직 어렸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이게 뭐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좌님과 우님을 요새와 연결하는 통로란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주가 이 마을이 아직 성이었을 때부터 이 비밀 통로를 만들게 했단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유루는 두 분의 좌우님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의 치가이입니다. 좌님은 근육질 체격에 뿔이 하나 달린 긴 백발의 여성이고 우님은 우람한 근육질에 뿔이 두 개 달린 붉은 머리의 남성입니다. 우님은 이때 유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며 흥미와 장난기가 섞인 표정으로 그럼 이 울보 꼬마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 데라가 앞으로 나서서 인사를 하고 좌우님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며 데라가 치가이를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좌우님과 유루는 마을에 너무 오래 살아서 헬리콥터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자신들을 위협하는 강철새로만 여겨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데라는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황이 위급하니 모두에게 서둘러 이동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도망치기도 전에 가브가 그녀의 치가이와 함께 나타났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데라가 수류탄을 던졌는데도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면 가브의 치가이는 꽤나 강한 것 같습니다. 가브는 유루를 붙잡아 데려가려 하고 유루는 가브를 보자 마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밀려옵니다. 유루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유루는 활을 꺼내 시위를 팽팽하게 당깁니다. 좌님과 우님은 바로 뒤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지만 유루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건넵니다. 제가 감히 두 분께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 분명 아직 생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계집애는 제 목입니다. 아무도 저 녀석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유루는 극도로 분노하여 가브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아사가 몹시 화를 내며 야마 할머니를 내동댕이치고 자신은 절대로 그 노파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짜 아사의 피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가 곧바로 야마 할머니를 받아내고 진짜 아사는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즉시 도망치며 아사가 밖으로 나가자 단지와 마주칩니다. 단지는 아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할까봐 두려워 즉시 팔을 벌려 어머니를 보호하지만 아사는 아는 사람을 알아본 것인지 그대로 발길을 돌려 떠나버립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님이 곧바로 몸을 웅크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튕겨나갑니다. 가브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우님이 바짝 다가왔지만
우님은 공격하지 않고 그저 순식간에 뛰어넘어갑니다. 좌님에게 전장을 넘겨주며 좌님이 다혈질이니 가브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기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좌님은 재빨리 발차기를 날려 가브의 치가이를 벽으로 곧장 날려버립니다. 발차기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가브 역시 그 후 다리에 화살을 한 대 맞고 쓰러집니다. 유르는 재빨리 두 번째 화살을 뽑지만 가브의 치가이가 제때 그녀를 구출해서 빠져나갑니다. 우님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그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형태를 본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기절해버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님은 막 아사와 마주치는데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님이 인사를 건네려고 하자 아사가 곧바로 우님을 향해 장풍을 날립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공격을 막기 위해 장풍으로 반격해야만 했고, 하지만 이때 우님은 아사에게서 무언가 냄새를 맡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유르와 좌님이 몰아치듯 공격을 퍼붓고 가브 혼자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유르의 화살 한 발을 어깨에 더 맞게 되고 이때 아사가 나타나 벽을 무너뜨려 일시적으로 가브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이때 유르는 여전히 가브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위로 올라가 가브와 아사를 향해 활을 겨눕니다. 하지만 이때 진실이 밝혀지는데 아사는 자신이 바로 유르의 여동생이라고 밝힙니다. 유르는 자신의 기억 속 아사는 훨씬 체구가 작았기에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사는 자신이 학예에 있었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충분해서 이렇게 빨리 자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르는 우님이 치가이의 감각으로 그들의 피 냄새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100% 친남매가 맞다고 단언할 때까지 믿기를 거부합니다. 진짜 아사는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는데 10년 전 부모님이 아사를 데리고 마을에서 도망친 후 그 노파와 다른 놈들은 유르도 도망칠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들은 오빠를 이곳에 붙잡아두기 위해 가짜를 만들어낸 거야. 유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오빠라서 아사가 마을에 있는 한 절대로 떠나지 않을 테니까 아사라는 이름의 그 녀석은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유르는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베라는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놈들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유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저 진짜 아사라고 주장하는 녀석이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아직 모르고 이곳에 계속 남아서 전투를 더 길게 끌수록 마을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르는 결국 데라의 말을 듣고 떠나고 아사는 가브의 다리에서 화살을 뽑아냅니다. 가브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왜 유르를 쫓아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아사는 이때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는 오빠가 아직 살아있어서 기뻤고 그녀는 오빠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오빠를 해방시키고 그를 가둬둔 자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반대편 결계는 빠르게 다치고 데라와 유르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이제 적들은 계속해서 유르를 추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르가 아래쪽 세계에 융화되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비탈길 아래로 뛰어내리고 그들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으며 데라의 동료인 하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엽니다. 그녀는 좌우님 두 분 모두 그들을 따라온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느 때처럼 좌우님은 어째서 이렇게 커다란 강철 덩어리가 있는지 의아해하고 유르 역시 쭈뼛거리며 자동차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 그는 이렇게 커다란 강철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아사와 가브도 이미 마을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들의 동료인 진도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가브는 전사다운 놀라운 끈기를 보여주며 고통스러운 신음 하나 내지 않고 진은 주요 임무인 유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가 도망쳤고 진은 유르가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짜증이 난 듯 뒷목을 만집니다. 진은 유르를 도와준 자가 바로 타데라 가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알고 보니 데라의 정체는 진의 카게모리 가문과 대립하는 타데라 가문이었습니다. 진은 타데라 가문이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전투를 위해 치가이를 데려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면은 평온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하나의 차로 전환되고 데라는 복면을 벗으며 얼굴이 탈로 난 것에 대해 투덜거립니다. 좌님과 우님은 차 지붕 위에 앉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데 바로 이때
우님이 다가오는 츠가이의 기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새하얀 백마 한 마리가 차창 밖으로 질주하고 그 말 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데라와 하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것은 매우 높은 등급의 츠가이로 주인에게 행운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름은 오시라 사마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아사와 가브 측 일행이 진의 팀을 따라 돌아가며 두 사람은 유르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르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지만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경험 덕분에 그 사고방식을 실전에 아주 영리하게 적용하여 가브와 맞서 싸웠고 사냥감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못쓰게 만들고 반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못쓰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카게모리 진영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숲속을 헤매는 두 명의 카게모리 가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계 주위를 5번이나 맴돌았지만 계속 이곳에 갇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유르가 하나와 단지의 안내를 받아 하계로 향하고 유르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 보는 현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두 눈을 크게 뜬 채 비추고 있고 그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3화 하계에서의 유르의 생활이 시작되고 이때 하나는 밤중에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하나는 유르에게 옷과 음식이 들어있는 2개의 비닐봉지를 건네주며 내가 마을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으면 너무 눈에 띌 테니 현대적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유르는 봉투 안에서 하얀색 티셔츠를 꺼내며 그 현대적인 디자인에 대해 의아해하는데 그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음식 봉투 안에서 유르는 잡곡이나 해조류가 섞이지 않은 100% 백미로 만들어진 주먹밥을 보고 극도로 놀랍니다. 하나는 그가 주먹밥 포장을 어떻게 뜯는지 모르는 것을 보고 곧바로 뜯어서 유르가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먹밥을 먹을 때 유르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여동생 아사를 떠올리자 그의 눈빛은 이내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작고 어린 여동생 아사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며 비록 소박하지만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때 너무 배가 고팠던 데라와 하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기로 결정하고 데라가 두 츠가이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지만 그들은 유르를 호위하기 위해 남겠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휴게소의 식당 안에서 하나는 데라에게 진실을 알게 된 유르의 반응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유르가 너무나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소년의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잔혹한 진실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유르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유르에게 충격을 줄 정보를 더 이상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는 데라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데라는 자신의 얼굴이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적들인 카게모리 가문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장 신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데라는 이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위장 신분을 만들기 위해 하나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큰 충격을 받고 데라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고 너클을 끼고 있는 손을 들어 올려 데라를 한 대 쥐어박으려고 하며 왜 하필이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유르의 큰 누나 역할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호라비 역할을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데라는 하나가 너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녀를 진정시키며 만약 데라가 호라비 역할을 한다면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도망쳐버린 호랍이라고 아내에게 버림받았대. 맙소사. 가정폭력 때문이야 아니면 불륜 때문이야 라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죽은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영웅적인 아버지 역할은 어떠냐고 묻자 이웃들은 여전히 힐끔거릴 것이고 소문을 불러일으켜 이웃들의 이목을 끌게 될 테니 그들이 숨어 지내는데 전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라는 곧바로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는 유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더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는 설정으로 확정하는 거야. 이건 그냥 위장 스토리일 뿐이니까 알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짜증이 났어도 데라의 말이 너무나도 타당했기 때문에 억지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밖에서는 옷을 다 갈아입은 유르가 곧바로 두 츠가이에게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묻지만 츠가이들은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거절합니다. 그 후 유르는 두 분의 좌우님에게 두 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두 좌우님은 자신들은 지난 400년 동안 히가시 마을의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았을 뿐, 마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님은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가 막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과 좌님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널 보기 시작했지 라고 말합니다. 우님은 남자 주인공이 아주 조그만 아기였을 때 유르의 아버지가 종종 그를 사냥에 데리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유르도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기억 역시 아버지에게 사냥을 배웠던 것이라고 떠올리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우님과 좌님은 유르의 부모님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아사였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그는 부모님이 두 남매를 모두 뒤에 남겨두고 버렸다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유르 자신만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데라와 하나가 밖으로 나오고, 하나는 데라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로 화를 내며 그녀는 자신들이 유르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 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때 데라는 유르에게 카게모리 가문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카게모리 가문은 츠가이 술사들로, 그들은 예전에 히가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마을을 떠나 아래쪽 세계에 자신들만의 거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마을에서 갈라져 나온 분가와도 같으며 의견 차이 때문에 마을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데라는 낮과 밤을 가르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카게모리 가문과 함께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고, 그리고 아사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밤중에 한 사무실로 장면이 전환되고, 아오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가 텅 빈 회사의 복도를 따라 공포에 질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며, 그녀는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녀는 도망치기를 바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만, 갑자기 발 하나가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버리고, 후드를 쓴 스토커가 그녀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는 흉기를 꺼내 이를 저지르려고 하며 자신이 찾던 대상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살인마가 다가오는 순간 여자는 육식어 츠가이로 본 모습을 드러내고는 살인마를 그 자리에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알고 보니 아오이는 미친 살인마에게 여러 번 스토킹을 당했던 여자였고, 그녀는 이 위험한 위협을 제거해 주길 바라며 카게모리 진영을 찾아갔던 것이었으며, 저 육식어 츠가이의 주인이 바로 진으로 이전 화에서 아사와 가브를 구하러 왔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다시 유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데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유르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와 데라가 비록 마을을 위해 일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외곽의 요원일 뿐이었고, 마을의 장로들에게 핵심 비밀들을 감춰진 채 그저 선임자들로부터 이 일을 물려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데라와 하나의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 아래에서 살아왔으며, 그들은 그저 대대로 이어져 온 인물을 따를 뿐이었고,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야마 할머니였겠지만, 이제 유르는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자세히 물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르는 그렇다면 자신과 여동생 아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 세력들에게 쫓기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때 우님은 원래 유르와 아사는 낮과 밤을 가르는 쌍둥이로, 유르는 밤에 태어났고 아사는 낮에 태어났다고 설명해주며, 이런 쌍둥이가 마지막으로 태어났던 것은 400년 전이었는데, 큰 전쟁으로 나라가 동과 서로 분열되었었고, 그보다 더 먼 과거를 보아도 낮과 밤을 가르는 쌍둥이가 태어날 때마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알 수 있듯이 낮과 밤을 가르는 쌍둥이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고, 주변의 세력들은 항상 이 쌍둥이를 조종하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본래 낮과 밤의 쌍둥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의 힘과 봉의 힘인데, 해는 모든 것을 강제로 부수고 해제할 수 있는 힘으로, 그것이 강력한 결계이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쉽게 활짝 열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봉은
모든 것을 강제로 닫고 봉인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해와 봉이 만나면 그것은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와 봉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보아하니 아사는 해의 능력을 가졌고, 그녀가 일화에서 마을의 결계를 파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르가 봉의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화 도중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가 마을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마을에 살면서도 언젠가 가족들이 하계로 내려가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항상 바랐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 주인공은 하계 사람들의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에도 익숙해지게 되고, 남자 주인공은 그 후 좌우님에게 자신은 아사를 다시 찾음으로써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기에 이제 아사를 찾아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르는 하나와 데라에게는 이 계획을 말하지 않았는데, 데라와 하나는 아마도 좋은 사람일 테지만 그들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아사와 유르의 비밀을 숨기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들을 100% 믿을 수는 없었고, 유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마도 좌우님 두 분뿐일 것입니다. 3화의 마지막에는 데라가 유르를 불러 하나가 그들이 지낼 집을 골랐다고 알려주며, 4화에서는 아마도 엄청나게 스펙터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네요, 여러분. 4화, 유르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진과 조우하게 됩니다. 유르 일행은 어느 아파트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유르는 다다미가 깔린 방을 보고 극도로 놀라워하며 즐거워하는데요. 현대 일본에선 평범한 물건인 다다미를 그가 사치품으로 여긴다는 사란 히가시 마을의 물질적 결핍과 엄격한 차별 대우를 보여줍니다. 마을에서 다다미는 오직 아사를 위해 쓰이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되었으니까요. 이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좋은 돗자리 위에 눕는 것은 참으로 사치스러운 일이었고, 바닥에 누워있던 남자 주인공 유르는 하얀 개 한 마리와 뚱뚱한 주황색 고양이 한 마리라는 두 마리의 동물에게 빤히 응시당하다가 이내 얼굴을 핥히어지게 됩니다. 유르는 핥히어진 탓에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만,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의 반려동물이 아니녀의 츠가이였습니다. 그래서 좌님과 우님은 현대 인간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남자 주인공의 비명 소리를 듣게 그들은 밖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하고는 사태를 파악하고 바로 유르의 머리를 꾹 누르며 그 개와 고양이 츠가이상에게 제대로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개나 고양이와 다르단다. 이를 보살펴 주실 분들이니 정중하게 인사하거라 말합니다. 유르는 처음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다가 즉시 그 개와 고양이 츠가이에게 다시 한번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이름이 이미 노출되었으니 하나의 성인 단노를 아파트 명의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놀라며 두 사람 모두 성이 있는 거야. 두 분 다 명문가 출신이신 건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는 하계에서는 누구든 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말하지만 사실 하나도 엄청난 부자에 속하며 그녀가 개인 소유의 산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그 산에서 사냥을 할 생각부터 떠올리지만 데라와 하나는 이 하계에 사냥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해. 심지어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에도 면허증이 필요하단다 설명해 줍니다. 아사 쪽으로 넘어가면 그녀는 가게몰이 가문의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사용했을 때 능력을 제어하기 쉬워 보였지만 손 전체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자 아직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원의 돌 전등까지 통째로 베어버려 망가뜨리고 맙니다. 가게몰이 가문의 당주가 다가오는데 그는 가게몰이 곤조로 가게몰이 가문의 당주이자 진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그의 정원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가게몰이 당주는 곧바로 아사를 위로하며 괜찮단다. 사람만 없으면 된 거야. 계속 훈련하렴. 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곤조는 아들 진에게 그 쓰러진 돌들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진은 츠가이인 아이짱에게 큰 입으로 그 엉망이 된 자네들을 전부 먹어 치우라고 지시하며 진의 또 다른 츠가이인 마코토 군은 무기와 필요한 물품들을 뱉어내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곤조는 방으로 들어가 가브를 병문안하며
그녀를 위해 과자를 조금 사다 줍니다. 는 그 후 훈련하던 사과를 가져와 잘라서 바로 먹으려고 하는데 칼이 없었기에 진의 마코토 군이 곧바로 전투용 단검 하나를 뱉어주어 아사가 사과를 깎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곤조는 이때 아사와 가브에게 경고를 하는데 가브, 너는 회복에만 전념하거라. 만약 너와 아빠가 산을 떠났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지면 사람들이 너희를 찾으려고 몰려들 게야. 심지어 가게모리 가문 내부의 자들 중에서도 너희를 독차지하려는 녀석들이 있을 거란다. 넌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리고 유르를 찾는 일은 진에게 맡겨두렴. 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유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진은 곧바로 아사와 가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려도 진이 남자주 인공의 얼굴을 상상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진이 아는 유일한 단서는 유르에게 아주 강력한 두 마리의 치가이가 있는데 아님이고 다른 하나는 우님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세라가 길고 피곤했던 하루 끝에 마침내 샤워를 하게 되지만 밖으로 나와보니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더 수상하게도 데라가 하나에게 내 칼은 어디 있냐고 묻자 하나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유롭게도 얼마 전에 유르 역시 하나에게 좌우님과 함께 경치를 구경하러 밖에 나가겠다고 말했었고 그러니까 유르는 좌우님과 함께 아사를 찾아 나설 속셈이었던 것이가 너무 넓은데 어떻게 그들이 아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때 남자 주인공이 묘안을 떠올리는데 그는 좌님과 우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가이의 농도가 높은 곳과 쌍둥이 여동생의 피 냄새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게모리 가문의 본부를 탐색하기로 합니다. 치가이는 곧바로 남자 주인공을 껴안고 하늘을 날아올라 어느 주차장 지하실에 도착합니다. 그때 우님이 근처에 치가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지하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과연 진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뒤에서 남자 주인공은 아사를 보자마자 칼을 빼들고 달려가지만 진이 만들어낸 함정일 줄은 남자 주인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남자 주인공이 달려들자마자 즉시 진의 치가이가 그를 덥석 물어 거대한 입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알고 보니 아사의 가짜 피와 치가이가 만들어낸 가짜 아사 인형을 사용하여 남자 주인공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데라가 몹시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하는 유르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르가 산골 사람이라 아직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이 없어서 만약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치가이는 유르의 겉옷 냄새를 맡으며 추적하고 고양이 치가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남자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뜻밖에도 유르는 벌써 도쿄까지 가버렸고 그들은 모두 남자 주인공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무리들이 남자 주인공을 붙잡은 후 좌님과 우님을 협박하여 항복을 받아내려 하지만 좌님과 우님은 똑똑하거나 책략을 꾸미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대로 그냥 나가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유르를 인질로 잡은 것 소용이 없는 것 같자 그들은 즉시 총을 꺼내 좌우님을 향해 연속으로 총알을 난사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총기류를 사용해도 그 두 분에게 생채기 하나 좌님과 우님은 처음에는 적들이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여 봐주려고 했지만 바로 직후 금발 머리 녀석이 거북이 하나, 토끼 하나인 두 마리의 치가이를 불러냅니다. 좌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우님은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토끼에게 호되게 얻어맞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는데 남자 주인공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던져 거북이를 쓰러뜨림으로써 더 이상 좌님의 어깨를 짓누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좌님은 부담이 사라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차기로 남자 주인공을 가두고 아이짱의 턱뼈를 부숴버림. 밖으로 뛰쳐나온 남자 주인공은 이빨 하나를 집어들고 대머리 부하의 얼굴에 정통으로 던져 무리 전체를 주의 분산시 우님에게 전등을 파괴하는 포효를 발동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님이 포효하며 공격을 날려 주차장 천장의 조명 시스템을 전부 산산조각 내버리고
모든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뜨립니다. 진의 일행이 유르의 츠가이를 찾느라 당황하는 사이 유르의 츠가이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유르 역시 그들을 따라 도망친 줄 알았지만 이것은 유르의 계획으로 불을 모두 꺼서 어둡게 만들면 유르의 사냥꾼 본능이 활성화되는 것이었으니 좌님과 우님을 멀리 도망가게 한 계획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진이 아사가 유르에게는 진정한 사냥꾼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묘사했던 말을 떠올렸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남자 주인공은 몰래 진의 등 뒤로 돌아가 발목을 한번 베어버립니다. 진이 당황하며 마코토에게 불을 켜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남자 주인공이 진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유르는 진에게 가게몰이 가문의 사람이 맞는 히가시 마을을 공격하고 대학살을 일으킨 그 가문이 맞는지 묻습니다. 진은 이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바로 그 공격을 책임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남자 주인공은 비록 몹시 분노하여 진을 죽이고 빨리 평정심을 되찾고는 진에게 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아사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다음 화에서는 아마도 아사와 유르 두 남매의 대화와 재회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지 함께 기다려보아요. 5화 유르와 아사의 재회 그리고 제3세력의 공격은 4화에서 이어집니다. 주차장 지하실 장면에서 유르는 진을 제압하며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유르는 진에게 어서 아사를 이쪽으로 불러 자신들과 만나게 하라고 말하지만 아사는 지금 저택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을 노리는 세력들이 두려워 이곳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진의 동료들이 남자 주인공에게 베인 진의 상처를 지혈해야 한다며 빨리 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진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르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베인 상처가 너무 깊지 않게 신중하게 계산했다고 말합니다. 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데 알고 보니 유르가 일부러 손을 쓴 것이었고 그 이유는 유르가 진에게서 살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르를 죽이려 했다면 유르 역시 절대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깊은 숲속에서 야생의 삶을 살며 단련된 유르의 무시무시한 전투 기술은 역시나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진이 유르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남자 주인공은 아마 첫 번째 공격에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유르와 좌우님 두 분이 질문을 던지는데 현재 나타난 츠가이는 진의 물고기 2마리와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2쌍뿐이고 진의 동료인 대머리 남자의 츠가이 한 쌍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그 대머리 남자의 츠가이는 덩치가 너무 커서 이곳에 들어와 싸울 수 없었던 것이었고 만약 들어왔다면 진의 츠가이 콤비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유르는 지금 계속 싸우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적의 소굴로 가는 타협을 받아들입니다. 진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츠가이인 아이짱을 불러 난장판이 된 곳을 청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물고기는 커다란 입을 벌려 바닥에 흩어진 모든 무기들을 집어삼킵니다. 아이짱은 썩은 고기를 먹는 물고기로 자연의 청소부이며 아이짱은 무엇이든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인 마코토군은 아이짱이 삼킨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시 뱉어낼 수 있습니다. 진은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짱에게 유용한 물건들을 먹여둡니다. 아이짱과 마코토군 같은 2마리의 츠가이가 있으면 무척 편리한데 특히 마코토군 덕분에 진은 기습이나 약탈 혹은 테러 공격을 감행할 때 보안 검색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좌님은 거북이 츠가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까 엄청난 무게로 짓눌렸던 좌님은 그 녀석이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는지 궁금해하고 거북이 츠가이의 주인은 한 번도 무게를 달아본 적은 없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고 대답하자 좌님은 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님 쪽에서는 아까 그 토끼에게 호되게 당한 탓에 우님 역시 무척 화가 났고 유르에게 토끼 사냥을 할 줄 아냐고 물으며 그 토끼를 처리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경비원이 순찰을 돌자 그들은 무리 전체가 방금 피 튀기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등이 저절로 깨졌다고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장면은 아사 쪽으로 전환되고 잠을 자고 있던 소녀는 진으로부터 진과 아사의 오빠가 아사를 만나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아사는 소식을 듣자마자 허둥지둥 옷을 찾습니다.
그 후 진도 아버지인 곤조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리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치가이들과 함께 온천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번화한 밤의 도시를 가로질러 마침내 거대한 카게모리 저택의 정문 앞에 멈춰 섭니다. 눈썰미가 좋은 유르는 저택을 둘러싼 결계의 경계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선 좌님과 우님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치가이들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저택 내부에서는 치가이 가브가 가브에게 아사의 오빠가 도착했다고 알리고 아사는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기뻐하며 가브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가브는 자신을 2번이나 다치게 한 녀석과 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하나와 데라 쪽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고양이 치가이를 통해 남자 주인공이 현재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유르가 카게모리의 저택까지 가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속수무책이 되지만 유르가 카게모리에게 붙잡히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데라는 구조를 위해 길을 나서기로 결심하며 동시에 그를 구해낸다면 유르를 지하철에 태워 돌려보내며 마치 사회반과 후 수업을 듣는 셈치자고 생각합니다. 유르 쪽으로 돌아와서 그는 카게모리 저택에 도착하여 카게모리 곤조의 아들이자 진의 형제인 카게모리 아스마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스마는 유르와 싸운 후 진의 상처가 어떤지 묻고 동시에 유르의 좌우님이 위풍당당해 보인다고 칭찬하며 아스마가 직접 이곳에 온 것 역시 유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사가 집 안에서 절뚝거리며 달려나와 유르를 맞이하고 두 남매가 서로 마주 봅니다. 아사가 유르를 안으려고 하지만 유르는 재빨리 거절하며 무슨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안으려고 하냐며 밀어냅니다. 이때 아스마는 유르에게 저택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하지만 진은 아스마를 믿지 않는 듯 유르는 자신의 손님이니 직접 유르를 안내하겠다며 아스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진, 유르, 아사 일행은 의무실로 들어가고 의사가 진을 붕대로 치료해줍니다. 이때 진은 의사에게 혈액 튜브를 돌려주는데 그것은 조금 전 주차장 지하실 전투에서 유르와 좌우님 두 분을 유인하기 위해 진이 사용했던 시험관이었습니다. 유르는 정맥을 긋지 않고도 피를 뽑아내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계의 뛰어난 의료 기술은 유르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반면 아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며칠 만에 만난 오빠를 한번 안아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지만 유르는 여전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는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아사에게 자신들의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곧바로 묻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진이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사와 유르의 부모님이 마을을 떠난 후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에 정착했고 심지어 어머니의 친정에 가보기로 결정했었으며 유르와 아사의 부모님은 아사를 카게모리 가문에 맡긴 뒤 곧바로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비행기 안에서 두 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과 동행한 호위병이 있었고 믿을 만한 치가이를 다루는 한 호위병이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그 경비병 역시 그들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사는 부모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카게모리 가문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들이 부모님을 해치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유르는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때 카게모리나 데라 쪽이 아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제3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일행의 약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사는 밤에 약해서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진은 다쳤으며 가문의 당주인 곤조는 저택에 없었으니 이때가 그들이 공격하기에 가장 완벽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르를 죽이고 아사의 목을 베기로 결정하고 집 안에서는 좌님과 우님 역시 나타난 두 마리의 치가이로부터 재빨리 살기를 감지해내는데 그들은 음양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브 역시 자신의 치가이에게 불려 잠에서 깨어나고 문 밖에는 다른 두 마리의 치가이가 매복해 있었으며 유르 일행은 호전적인 두 마리의 음양 치가이를 피해 재빨리 도망칩니다. 진은 모두가 도망치는 동안 치가이 세계의 규칙을 설명해 주는데 만약 주인을 죽이면 치가이는 떠돌이 야수가 되어 흩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숲속의 야생에서 자랐음에도 선량한 본성을 지닌 유르는 그 음양 콤비의 주인을 죽이지 않고 봐주기로 결정합니다. 유르는 음양 콤비의 주인을 찾아내어 제압하는 것을 그들의 계획으로 정하고 곧바로 마코토군이 뱉어낸 활과 화살을 빌려 음양 치가이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5화는 바로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끝나며 6화는 틀림없이 엄청나게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6화. 유루와 아사 일행이 음양 형태의 츠가이 한 쌍에게 공격받던 이전 화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에서 이어지며 남자 주인공은 그 쌍둥이 츠가이를 향해 화살을 쏘지만 뜻밖에도 활 시위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서 전혀 정확도가 없었고 일행은 즉시 서둘러 어느 방 안으로 도망치는데 진은 그때 가부에게 전화를 걸고 가부는 또 다른 츠가이 한 쌍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가부는 비록 다쳤어도 전화를 통해 진이 있는 곳에 아사의 오빠이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유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는 안심하고 전력을 다해 싸워도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츠가이에게 명령을 내려 단번에 물어뜯어 첫 번째 녀석을 즉사시킨 후 이어서 순식간에 두 번째 녀석도 재빨리 죽여버리고 가부는 복도 밖으로 걸어나가 셀 수 없이 수많은 츠가이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번에는 자신의 가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기에 소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고 유루와 아사 일행은 복도를 따라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아사와 유루가 동시에 뒤돌아서 반격하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두 마리의 음양 츠가이가 하나로 합체하더니 결계를 열어 아사와 유루를 그 안에 직접 가두어 버리고 진과 그의 동료들은 이 능력이 예전 유루와 아사의 부모님이 겪었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만약 그것이 두 사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이 츠가이가 아사와 유루의 부모님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 음양 츠가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루오는 즉시 거북이를 소환하여 녀석의 등 위를 무겁게 짓누르게 함으로써 츠가이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때 고수들이 자리를 비웠거나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택의 방어 전력은 매우 얇아진 상태였고 밖에서는 또 수많은 츠가이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서 진은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이 다시 진의 어깨 위로 쏟아지며 이때 아사는 끝없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당황하며 모두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때 등 뒤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고 알고 보니 이 결계 안에 갇힌 사람은 아사뿐만이 아니라 우님도 함께 있었으며 우님 역시 이렇게까지 어두운 공간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손을 들어 올려도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우님은 피냄새에 의지해서야 아사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아사는 이런 어두운 공간에 떨어지자 극도로 두려워하며 그것은 그녀가 아직 마을에 있을 때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절을 강박적으로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때 아사는 원래 유루의 츠가이라서 주인을 따라야 할 우님이 왜 자신과 함께 이곳에 들어왔는지 묻지만 하지만 우님은 아사를 따라 들어온 것은 그녀를 보호하고 싶기도 했고 그녀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님은 두 사람이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사가 갑자기 우님을 공격했던 일에 대해 묻고 그때 아사는 우님이 자신의 천적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던 것 같았으며 아사는 우님의 질문을 다 듣고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당신이 저의 해의 능력을 무효화시켰을 때 저는 기억해냈어요. 아버지께서 좌님과 우님은 해의 능력과 봉의 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말하고 우님은 상황을 깨닫고는 아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그렇다면 모든 일이 간단해졌군. 만나서 반갑소. 아사. 라고 말하며 반대편의 경우 만약 유루가 봉의 힘을 얻게 된다면 좌님 역시 유루의 천적이 될 것이고 이때 유루와 좌님은 새하얀 공간에 갇혀 있었고 눈부신 빛 때문에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결계 안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지만 하지만 이 결계는 무한하지 않아서 좌님이 위로 뛰어올랐을 때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것은 아마도 결계의 천장일 것이며 결계에 갇혀 있음에도 남자 주인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활시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이것은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예전에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좌님은 남자 주인공의 태연한 태도를 보고 의아해하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넌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묻자 남자 주인공은 곧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기를 무섭냐고요. 마을이 공격받은 이후로
합리적인 일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일들에 의해 당황하게 되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라고 말하고는 유르는 좌님에게 칼을 들고 서서 자신이 시험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관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유르가 활을 당겨 좌님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쏘지만 그 화살은 좌님에 의해 쉽게 튕겨져 나가고 그것을 본 남자 주인공은 허둥지둥 사과하지만 좌님은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은 본래 수백 년 된 돌이라서 화살 한두 대쯤으로는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때 좌님이 남자 주인공에게 너는 내 여동생이 걱정되지 않느냐? 라고 묻자 남자 주인공은 곧바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사는 우리와 동시에 검은 결계에 집어삼켜졌잖아요. 아사에게는 해의 능력이 있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결계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 음양 치가이가 있는 곳에서 하루호의 거북이 치가이가 갑자기 뛰어내려 더 이상 음양 치가이를 짓누르지 않게 되고 그 직후 내부에 있던 아사가 결계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해제하여 우님과 함께 밖으로 탈출했으며 아사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 치가이의 이마를 손으로 내리치고 자신의 해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치가이와 녀석을 조종하던 자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 후 아사는 재빨리 자신의 피를 치가이에게 뿌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이로써 아사는 녀석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며 아사가 이때 자신의 오빠도 결계 안에 갇혀 있냐고 묻자 그 치가이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고 아사는 이때 당황하며 녀석에게 어서 남자 주인공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며 그 치가이는 몸을 웅크리더니 유르와 좌님을 입 밖으로 퇴하고 뱉어냅니다. 유르는 화살을 뽑아 그 치가이를 쏘려고 하지만 아사가 막아서는 바람에 멈칫하고 아사는 자신이 이 치가이와 성공적으로 연결을 맺었으며 지금부터 녀석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그 후 아사가 음양 치가이에게 녀석의 옛 주인이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 치가이는 극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옛 주인의 위치를 가리켰고 유르는 예리한 두 눈으로 치가이가 적의 위치를 가리키자마자 그의 사냥 본능을 발휘하여 녀석의 팔에 화살을 명중시켜 성공적으로 제압하며 밖에서는 진이 적들을 빠르게 모두 섬멸하는데 이들은 단지 낮은 등급의 적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을 처치할 수 있었고 유르는 여전히 뛰어난 명사수의 능력으로 지붕 위에 서서 화살을 쏘아 아래를 엄호해 주었으며 비록 진과 가브는 그가 어디서 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때 유르가 지붕 위에 서서 활을 겨누어 적을 맞추는 동안 덤불 속에 숨어있던 한 놈이 유르의 신들린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는 겁에 질려 퇴각하기로 결심하지만 위장복을 입은 우두머리가 이때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하다가 정문 밖에서 거대한 외눈박이 치가이에게 가로막히고 그 외눈박이 치가이의 주인인 아키오가 뒤에서 나타나 위장복을 입은 녀석의 숨통을 끊어버렸으며 남은 자들은 모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르와 아사가 툇마루에 앉아있고 가브가 다가와 합류하려다가 유르와 다시 마주치는데 두 사람은 마을에서 부딪혔던 옛 원한을 아직 잊지 못하고 서로에게 달려들어 교전하려고 하지만 다행히 아사가 나서서 말렸고 그들에게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하루오가 거북이를 소환하여 암살자의 다리를 무겁게 짓누르게 한 뒤 어느 조직이 그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신문하지만 대머리 남자는 자신은 어느 조직인지 전혀 모른다며 자신은 이 암살 사건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부업으로 여겼을 뿐이고 이곳에 있는 멤버들도 모두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이며 자신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치가이 술사들일 뿐이고 자신들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위장복 재킷을 입은 수염난 남자인데 그 녀석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일행은 아사와 유르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심지어 이 대머리 녀석은 자신이 예전에 다뤘던 음양 치가이 한 쌍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을 정도라 그들은 이 용병 무리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사와 유르는 그제야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아사는 유르가 이곳에 있어 주어서 다행이라고 느끼며 감사를 표하는데 유르가 무척 강해서 암살자 무리를 소탕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역시 마을을 떠난 이후로 자주 암살자들에게 암살 위협을 받아왔었고
이때 유르가 아사에게 그녀의 눈에 대해 왜 항상 안대를 하고 있는지, 다치기라도 한 것인지 묻자 처음에 아사는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자신의 오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사는 유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하고 아사는 말하기를 자신은 예전에 한 번 죽은 적이 있으며 자신을 죽인 암살자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을에서 온 자였다고 밝힙니다. 6화는 많은 의문들을 남긴 채 끝나며 7화에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들을 밝혀줄 텐데 과연 아사의 죽음과 그녀가 부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마을에 있던 가짜 아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가짜 아사에 대한 비밀은 1화부터 지금까지 아직 언급되거나 설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화, 유르가 아직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남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살기를 느꼈던 시점인데 이때는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이 아사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기도 했고 유르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사냥을 하던 중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암살자에게 암살당할 뻔했으며 그때 소녀는 그저 그자가 평범한 산적인 줄로만 생각했고 남자 주인공은 단검을 사용해 암살자의 배를 찔렀고 같은 순간 멀리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산적의 목에 정통으로 꽂히며 숨통을 끊어버렸으며 이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남자 주인공이 다치지 않았는지 안부를 물어보지만 반면 유르는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 아버지가 유르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이것이 바로 살기란다. 어쩌면 나중에도 내가 이것을 다시 겪게 될지도 몰라. 네가 살아있는 한 아마도 수없이 그 살기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를 향해 그것을 겨누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 망설이지 말 거라. 라고 말했으며 어릴 적부터 겪은 이런 가혹한 경험들 덕분에 유르는 자라서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춘 진정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 후 아들을 안심시키며 그와 함께 숲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야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유르에게 당부하기를 마을에 돌아가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는 그에게 마을에 도착하면 평소처럼 행동하거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하고 유르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으며 마을로 돌아와서 유르의 아버지는 극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마을 사람들이 왜 늦게 돌아왔냐고 물어도 그저 어젯밤 사냥감을 조금 멀리까지 쫓아가느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마을로 돌아올 시간이 없었다고만 말했고 촌장마저도 속여 넘긴 후 유르와 아버지는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아사가 나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곳이었으며 유르와 아사의 어머니 역시 그곳에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유르와 유르의 아버지가 하룻밤이 지나서야 돌아온 것을 보고 극도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으며 유르의 아버지는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유르는 여동생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사에게 자신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으며 온 가족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이때 유르와 아사의 아버지가 두 남매의 어머니 귓가에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그 직후 사색이 되었으며 그날 이후 유르의 부모님은 아사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버렸고 유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르와 아사를 데려가지 않고 마을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뒤에 버려진 사람이 오직 유르 자신뿐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며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남자 주인공과 함께 살며 유르의 여동생인 줄로만 알았던 그 여동생이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사실에 지난 10년 동안 히가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르를 속여왔던 것이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사는 이때 유르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해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아사는 사실 한 번 죽은 적이 있었고 그녀는 히가시 마을의 암살자 무리에게 납치당해 살해당했으며 죽은 후 아사는 자신이 어둡고 허무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온통 해골로만 이루어진 길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 길의 끝에는 머리 위에 나무가 자라나 있는 거대한 해골 하나가 있었고 하얀 망토를 두른 치가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녀석은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에 붉은 눈동자 문양이 새겨져 있는 해의 능력을 지닌 존재였고 아사가 해의 치가이에게 여기가 지옥이냐고 묻자 하지만 해의 치가이는 대답하기를 이곳은 음과 양의 경계선 같은 곳이며
이곳은 죽음의 세계와 산자들의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다. 라고 말했으며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동트기 전후의 시각에 히가시 마을에서 태어난 남녀 쌍둥이는 황천으로 여행을 떠나 치가이들을 조종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며 아사는 해의 치가이에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고 만약 죽고 싶다면 지금 서 있는 길 아래로 몸을 던지기만 하면 되며 만약 살고 싶다면 나를, 즉 해의 힘을 받아들이고 산자들의 세계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했고 해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소유자를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대가로 그것을 이용하려 탐내는 자들이 주변에 몰려들 것이고 능력의 소유자는 이승의 지옥을 맛보게 될지도 모르며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아사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는데 부모님은 납치당했고 오빠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사는 그 후 당황하며 해의 치가이에게 자신의 오빠도 죽었는지 물었지만 하지만 해의 치가이는 대답하기를 자신은 모른다며 왜냐하면 만약 유르가 죽었다면 그는 이곳이 아니라 봉의 힘을 가진 치가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아사는 이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그녀는 그때 아직 마을에 갇혀 있을 오빠를 떠올리며 오빠가 살해당할까봐 두려워 그녀는 결국 해의 치가이의 힘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며 이때 아사를 죽인 후 2명의 암살자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아사가 죽었으니 자신들이 해의 힘을 잃었지만 유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봉의 능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아사가 부활하더니 스스로 포박을 풀었고 그녀의 오른쪽 눈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의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녀는 순식간에 2명의 암살자를 처치해버렸고 이때 가브 역시 아사가 납치된 곳으로 찾아왔고 가브는 아사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사가 능력을 활성화했고 사람을 죽인 후 그녀의 양손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보고는 조금 슬퍼하기도 했으며 이야기를 마친 후 아사는 유르 옆에 조용히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가 유르에게 극도로 가슴 아픈 말을 꺼내는데 미안해, 오빠. 오빠가 알던 그 작고 사랑스럽고 완벽하고 순진했던 여동생 아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그 후 가브 역시 방으로 들어와서 며칠 전 자신을 공격했던 우두마면 치가이 2마리의 인형을 가져다 묻어주었는데 그들이 가브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작은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이때 가게몰이 저택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데라가 유르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고 대문 밖에 있던 아키오가 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으며 안에서 대화 내용을 들은 유르는 데라와 가게몰이 두 가문이 지난 수년 동안 충돌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유르는 진과 의논하며 자신은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고 진은 동의하며 데라를 안으로 부르게 했고 이때 곤조의 나머지 두 사람인 히카루와 아스마도 나타났는데 그들 두 사람은 어젯밤 고용된 치가이 술사들이 저택에 침입해 공격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밤새 잠을 잤었고 이때 히카루가 유루를 보며 미소 지었고 아사가 오빠를 찾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지만 좌우님 치가이의 무시무시한 살기가 곧바로 히카루를 파랗게 질려 겁먹게 만들었으며 이때 밖에서는 곤조의 차가 돌아오고 데라 역시 그 차 안에서 나오며 청년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곤조는 대문 밖에 데라가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워 안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곤조는 유루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며 나는 가게몰이 곤조, 이 가문의 당주란다.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라고 인사했고 비록 겉으로는 진과 곤조 모두 웃고 떠들며 데라 앞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유루의 예리한 눈을 통해서는 그 두 사람이 데라를 향해 내뿜는 살기를 알아볼 수 있었고 어찌되었든 두 가문 모두 과거에 원한이 있었기에 서로를 경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이때 유루가 데라에게 묻기를 아사가 말하길 마냥 내가 죽으면 봉의 힘을 얻게 될 거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왜 데라 씨와 좌우님 두 분 모두 이 비밀을 제게 숨기셨던 거죠? 라고 물었고 데라는 그것이 마을의 전설일 뿐 데라 자신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데라가 유르에게 비밀을 숨긴 이유는 본래 유르가 다정하고 사려 깊은 오빠였기 때문이라며, 만약 누군가 아사를 이용해 수작을 부리고 그 아이를 이용해 협박을 한다면 유르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질 것이고, 자신이 한번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쉽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으며,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역시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서 400년 전에도 유르와 아사 같은 쌍둥이가 있었지만 그 이전 세대의 쌍둥이 중 한 명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었다고 말했는데, 이때 곤조가 말을 끊으며 유르와 모두에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초대하고, 치라는 오빠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해하는 아사의 얼굴과 함께 끝나며,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이기도 합니다. 8화, 유르는 곤조의 집안으로 초대되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지만 어젯밤의 전투로 인해 저택의 메인 홀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일행이 아침 식사를 할 곳을 찾던 중 그 폐허를 보게 되며, 이때 히카루가 앞으로 나서는데 그는 본래 화가라서 흑과 백의 잉크 츠가이 2마리를 데리고 있었고, 하얀 츠가이가 먹물을 뿜어내자 망가진 표면이 순식간에 전부 정리되었으며, 검은 츠가이가 그 위에 다시 색을 칠하자 아주 순식간에 히카루는 파손된 모든 구멍들을 복구해내어 남자 주인공을 즉시 감탄하게 만들었고, 히카루는 설명하기를 뚱뚱한 흑백 잉크 츠가이 2마리의 능력의 본질은 자신의 만화가라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망가진 표면을 고치고 싶을 때는 그저 화이트를 사용해 고치고 싶은 곳을 덮어버린 후 그 위에 블랙 잉크로 덧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고, 히카루는 그 후 자신과 진 그리고 아스마는 이복 형제 지간이며, 히카루가 맏형, 아스마가 둘째, 진이 막내라고 설명해 주었고, 데라는 나무 기둥과 다다미에 수리된 자국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가가고, 히카루는 자신의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안색이 당황스럽게 변하는데, 방을 복원할 때 히카루가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버린 나머지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스러운 마모의 흔적까지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완벽주의자인 히카루는 결국 몇 번이고 다시 그려야만 했으며, 모든 작업이 끝난 후 하인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왔고, 이 집에는 하인들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를 전담하는 츠가이들도 있었으며, 카게모리 가문은 최대한의 환대를 보여주며, 심지어 좌님과 우님 같은 츠가이들에게도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좌님과 우님은 본래 인간처럼 생활하거나 먹고 마실 필요가 없었기에 이를 거절했고, 그들 모두는 무척 화기애애하게 앉아 식사를 했으며, 모두가 식사를 하는 동안 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데라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는데, 진은 데라와 히가시 마을 사람들이 전날 밤 카게모리 저택을 공격한 자들이 아닌지 의심했고, 유르의 등장과 저택이 공격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데라의 타데라 가문은 침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사와 진은 데라가 어젯밤 적들이 저택을 공격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거나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데라는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며, 오늘 자신은 맨손으로 이곳에 왔는데 무기 하나 없이 저택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을 리가 있냐고 말했고, 이때 유르는 여동생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으며, 유르는 여동생이 카게모리 진영에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를 받고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아사는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은 히가시 마을 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라며 그를 안심시켰고, 데라 역시 히가시 마을 출신이었기에 아사는 그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데라는 무서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은 히가시 마을에서 온 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지만, 그 히가시 마을의 극단주의자 무리들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아사가 쫓겨다녀야 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데라는 이때 아사의 부모님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에 아사는 현재 호적도 없고 의료보험도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때 카게모리 당주가 입을 열어 히가시 마을의 이념을 직설적으로 폭로하고 자신의 가문이 가진 야망을 드러내는데, 카게모리 가문 역시 히가시 마을에서 갈라져 나온 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고 극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마을과 그 전통을 세상을 망칠 재앙의 씨앗으로 간주하여 쌍둥이 세대의 존재 자체를 끝냄으로써 해와 봉의 힘의 근원을 파괴하고 싶어 했고, 쌍둥이 세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스마의 생각은 달랐는데 그는 히가시 마을이나 쌍둥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끝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쌍둥이의 힘을 활용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때 유루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아사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항상 모든 일에 사과만 하고 있다며 누가 이 아이를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었느냐? 누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는 단지 운명적인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어서 살아야 하느냐고 소리쳤고 유루는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으며 남자 주인공은 굳게 결심을 내리고 데라가 히가시 마을의 연락책이었기 때문에 유루는 데라가 히가시 마을과 그 암살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주기를 바랐으며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리기를 나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몰래 숨어 다닐 이유는 전혀 없다. 너희가 히가시 마을에서 왔든 카게모리 가문에서 왔든 상관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 하지만 내가 적을 쓰러뜨리게 되면 놈들을 쥐어짜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낼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러한 단호하고 강력한 정반대의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놀라게 만들었지만 유루의 이 말을 듣자마자 아사는 화를 내며 달려들어 유루를 심하게 꾸짖었고 소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만하게 구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비록 비겁하게 도망친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왜냐하면 아사는 사냥당하는 잔혹함을 뼈저리게 겪어보았기에 유루가 순진하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녀는 그저 오빠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었지만 좌님과 우님은 유루의 강력한 의지를 보고 극도로 열렬히 호응했는데 이 강력한 투지야말로 과연 좌님과 우님에게 딱 어울리는 것이었고 카게모리 당주는 마지막 제안을 건네며 유루가 카게모리 가문에 남아주기를 바랐지만 유루는 잔인하게 학살당하던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대학살을 일으킨 카게모리 진영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으며 유루는 다음 행보를 선언하며 데라와 협력하여 부모님을 찾기로 결정했고 유루는 본래 암살자들을 피해 카게모리 저택 안에 숨어있는 것보다는 사냥을 하거나 진짜 사냥수가 되는 것에 더 잘 맞는 성격이었으며 결정을 내린 후 유루와 데라가 떠날 준비를 하자 이때 아사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게 숙이며 데라와 호위무사들에게 자신의 오빠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소녀는 문 밖으로 나가면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카게모리 저택을 떠날 수 없었으며 아사는 유루 곁에 있고 싶었지만 유루 역시 자신만의 결정이 있었기에 그를 붙잡을 수 없었고 모두가 대문 울타리까지 유루를 배웅해 주었고 유루가 대문 가장자리로 걸어 나갈 때 마음속으로 갑자기 여동생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는데 그는 아사가 비록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쪽에 머물고 있지만 소녀는 사실상 자유가 없는 죄수나 다름없다는 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이 넓은 저택 역시 그녀를 암살자들의 포위망으로부터 가둬두기 위한 조금 더 튼튼한 새장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그저 작은 새장에서 조금 더 큰 새장으로 옮겨졌을 뿐 자유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유루가 떠나기 전 아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유루에게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유루는 즉시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할 수 있는지 현대 기술에 압도되어 당황했으며 아사는 그것이 현대 기술이라고 설명해주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오빠와 함께 셀카를 찍었고 유루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얼굴을 찡그렸지만 하지만 유루의 이런 당황한 모습은 오히려 아사가 그들의 첫 기념사진들을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비록 좌님과 우님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진은 사람만 찍을 수 있을 뿐 영혼은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었고 이때 양측 간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그들은 카게모리와 데라 사이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두 사람은 유루와 아사의 부모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게 되면 만날 장소로 카게모리 가문의 발을 통일하여 정했으며 데라는 그곳에 가서 카게모리 진을 부르기만 하면 진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유루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나자 이때 아사가 오빠를 불러세워 부모님이 그를 마을에 남겨두고 간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데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루를 함께 데려가지 못해 몹시 가슴 아파하셨다고 말했고
촌장인 야마 할머니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부모님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간신히 아사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부모님은 유르를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셨고 유르를 뒤에 버려두고 싶어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유르는 즉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부모님과 여동생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카게모리 저택을 찾아온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 같았고 유르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이때 아사가 뒤에서 달려와 갑자기 오빠를 와라 끌어안았는데 그것은 아사가 지난 수년 동안 오빠에게서 항상 간절히 원했던 포옹이었으며 그녀는 그 후 유르의 등에 손을 얹으며 몸조심하라고 말했고 아사가 카게모리 저택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굳게 닫힌 문이 닫히자 유르는 그제야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토록 익숙했던 등에 닿은 손길을 느끼고 나서야 아사가 정말로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두 남매의 재회와 이별은 극도로 감동적이었으며 두 남매가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때 저택 안에서 곤조는 불평하기를 원래 제3자가 좌님과 우님에게 명령을 내려 해와 봉의 힘을 통제해야 하는데 얄궂게도 봉의 힘을 쥔 쌍둥이 아이가 좌우님을 수하로 거두어 버렸으니 나중에 유르가 무슨 큰일을 벌이려 한다면 그를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유르 능력의 천적인 좌우님이 지금 유르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8화의 마지막에는 뜻밖의 세부사항이 하나 드러나는데 나비 한 마리가 유르와 데라를 미행하고 있었고 이 나비는 아마도 곤조의 아들인 아스마의 츠가이인 것 같으며 과연 아스마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9화 유르와 데라가 카게모리 저택을 떠난 후 데라는 이것이 유르가 바깥의 문명 세계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결정했고 돌아오는 길에 데라는 유르에게 지하철, 배 등 인간들의 다양한 이동 수단들을 모두 체험하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소녀는 극도로 압도되어 놀랐으며 이렇게 체험하러 다니는 김에 유르 역시 활과 화살을 사고 싶어 했는데 활은 카게모리 저택에 두고 왔지만 화살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남자 주인공은 심지어 가축을 사서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즉시 데라에게 제지당했고 그들은 그 후 어느 철물점에 들어갔는데 유르의 마을에서 화살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사슴의 내장을 삶아 악교를 얻고 그 악교를 사용해 화살을 붙이고 조립해야 했지만 데라는 현대적인 아파트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당황하여 유르에게 이미 혼합된 목공용 본드 한 통을 건네주었고 계산대로 가자 두 분의 좌우님이 계산대 여직원을 기겁하고 두려워하며 일조차 그만두고 싶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데라는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는 츠가이를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불면증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이 츠가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 후 유르와 데라는 옷을 보러 갔고 유르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골랐는데 유르에게 어두운 옷은 은신하기에 아주 편하고 피가 묻어도 덜 티가 나기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그 후 남성용 팬티를 파는 곳으로 갔으며 남성용 팬티 코너에서 유르는 마을에 있을 때 혼자 사냥을 하다가 산적들에게 여러 번 공격을 받았던 일을 떠올렸는데 여느 때처럼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들을 죽였지만 남자 주인공이 눈치챈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을 공격한 녀석들의 손이 산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깨끗했다는 것이었고 마을에서는 모두가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손이 항상 더러웠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산적 녀석은 현대적인 속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때 데라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0중8구 마을 안에 누군가가 유르가 마을에 충성하면서도 봉의 힘을 각성하도록 외부인의 손에 죽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가설이었고 이 중요한 단서들 덕분에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졌으며 데라와 유르가 마트를 계속 걷고 있을 때 두 사람은 3명의 놈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카게모리 가문이 몰래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기에 데라와 유르는 이를 무시하고 모르는 척 연기하며 놈들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고 카게모리 저택에서는 아사가 오빠의 사진을 감상하며 앉아있다가 데라의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넘어가자 즉시 태도를 바꾸어 곧바로 편집 앱을 사용해 데라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오빠만 남겨두었으며
진이 이때 다가와 아사에게 데라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는데 진은 데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했지만 아사는 없다고 대답했고 이때 진은 곧바로 하루오에게 밖으로 나가 정문 CCTV를 확인하여 데라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으며 이 말을 들은 아사는 기지를 발휘해 만약 하루오가 오빠가 나온 사진을 발견한다면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는 동안 곤조는 안에서 2명의 용병을 신문하며 그들이 어떻게 결계를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왔는지 알아내고 있었고 용병들은 어제 누군가 열어준 서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이 정보를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 곤조와 진은 카게모리 저택에는 서문이 전혀 없으며 전부 장벽으로 막혀 있다고 말했고 이때 카게모리 가문의 일원인 후유키가 앞으로 나서며 그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의 자신의 치가이를 발동시켰고 블랙리스트 치가이의 두 팔이 용병들의 치가이에 닿자 이 책은 그들의 모든 개인 신상 이력을 아주 상세하게 읽어 내려갔으며 검사 결과 이 두 용병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여자 용병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해야만 했으며 대머리 용병은 비 때문에 이 용병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고 카게모리 당주는 두 용병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그는 죽음으로 벌하는 대신 그들에게 카게모리를 위해 일하라고 강요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했고 젊은 여자 용병의 어머니에게는 필요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 주기로 하였으니 실로 극도로 자비로운 혜택이었으며 하지만 밖으로 나간 후 곤조는 즉시 측근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 용병들을 살려둔 것은 그저 총알바지로 쓰기 위함이며 최종 목표는 여전히 그들로부터 정보를 빼내어 우두머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고 우두머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즉시 관련된 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으며 아사 쪽으로 돌아와서 아사는 원래 남자 용병의 음양 치가이 한 쌍을 데리고 있었고 그 용병은 아사에게 치가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그 치가이들은 아무리 용병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어도 악독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아사가 그 치가이 쌍을 거둔 것 역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카게모리 저택 안에는 틀림없이 아직 스파이가 남아있기 때문이었고 히카루의 방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그는 몹시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 통화 내용을 듣고 히카루가 스파이 중 한 명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히카루는 단지 만화 원고 작업이 늦어져 출판이 지연되는 문제로 편집자와 통화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은연중에 히카루를 악당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전개들을 다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루와 데라는 물건을 다 산 후 곧바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고 두 사람 모두 암살자 무리가 미행하도록 극도로 평범한 척 행동했으며 데라는 어차피 이 은신처를 버리고 다른 은신처로 옮길 것이라 발각되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오늘 자신이 그 녀석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유인하겠다고 말했고 데라의 은신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총기와 탄약 무기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유루는 오직 도끼 하나만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암살자들이 데라의 위치를 알아내고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돌아가려던 찰나 이때 데라와 유루가 뒤에서 길을 막으며 나타났고 두 분의 좌우님과 함께 그들은 암살자 무리를 순식간에 제압했으며 남은 한 녀석이 도망치려 하다가 곧바로 타데라 가문의 결계 안으로 빠져들었고 데라는 이것이 타데라 가문의 길 잃은 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세계와 방금 떠나온 현실 세계를 가르는 것은 오직 얇은 막 하나뿐이지만 데라가 그 출입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미 수많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그들이 암살자를 신문하려던 찰나 이때 우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곳에 또 다른 츠가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데라는 웃으며 우님이 감지한 츠가이가 바로 저 집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집은 길 잃은 집이라는 이름의 츠가이로 녀석이 직접 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며 작동 방식은 히가시 마을과 똑같다고 설명했지만 하지만 우님은 자신이 또 다른 츠가이를 하나 더 감지했다고 말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근처의 우물 아래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와 암살자의 목을 베어버렸으며 기괴한 츠가이 쌍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놈들이 직접 2명의 암살자를 죽였는데
그들은 일본 전설에 나오는 긴 팔 요괴와 긴 다리 요괴 츠가이였으며 좌님과 우님은 곧바로 남은 암살자를 유루와 데라에게 넘기며 이 츠가이상은 엄청나게 만만치 않으니 두 사람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구화가 이렇게 끝나며 10화는 틀림없이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될 것 같네요. 10화 유루와 데라가 길 일은 집에서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어지며 예전부터 그들을 미행하던 노파 암살자 역시 이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고 데라의 길 일은 집의 결계는 본래 굳게 닫힌 결계라서 오직 데라만이 그 결계를 드나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상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좌님과 우님은 1200년 전의 옛 원수들을 알아보았는데 그 당시 좌님과 우님은 탁발승과 봉의 힘을 가진 자를 도와 놈들을 야마오산에 봉인했었고 그곳은 즉 오늘날의 반다이산이며 원래대로라면 놈들은 봉인되어 있어야 했지만 긴 팔과 긴 다리는 누군가가 봉인을 풀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했고 이제 풀려난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 두 녀석은 좌님과 우님을 찾아가 복수하기로 결심했으며 1000년 전에는 봉의 힘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긴 팔과 긴 다리를 가둘 수 있었기에 봉의 힘을 가진 자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 데라는 곧바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좌님과 우님의 주인인 척 연기하여 긴 팔과 긴 다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고 양측 간의 전투가 발발하여 우님은 긴 팔과 싸우고 좌님은 긴 다리와 싸우게 되었으며 그 두 마리 츠가이의 주의가 온통 데라 쪽으로 쏠린 틈을 타 유르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좌님과 우님 역시 그 두 츠가이와 치열하게 교전을 벌였지만 놈들의 긴 팔과 긴 다리가 너무나도 민첩하고 또 극도로 종잡을 수가 없어서 단숨에 놈들을 쓰러뜨리기는 어려웠으며 그러는 동안 데라와 유르는 바위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며 노파 암살자를 신문했고 노파는 자신이 카게모리 가문의 둘째 아들인 카게모리 아스마의 부하임을 인정하며 그녀는 유르 일행, 특히 봉의 힘을 가진 아이를 감시하되 절대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아이는 바로 유르를 뜻하며 돌이켜보면 아스마 역시 해의 능력과 봉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었고 이때 유르는 노파 암살자에게 어서 당신의 츠가이를 꺼내어 전투를 지원하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츠가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며 그저 미행만 할 뿐인데 츠가이를 데리고 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대답했고 암살자 할머니는 만약 이곳이 데라의 길 잃은 집 영토라면 그저 저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 무리를 이 안에 가둬두고 자신들만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데라는 저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 두 마리의 주인 역시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만약 타데라 가문의 영토를 드나드는 방법을 외부인에게 노출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하여 정면으로 맞서서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를 죽인 다음 그들의 주인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고 암살자 할머니는 어차피 일찍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어야 했기에 이때 결국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여 유르와 노파 암살자는 그 츠가이의 주인을 찾으러 가고 데라와 좌우님은 놈들의 발을 묶어두기로 했고 데라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긴 팔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녀석은 심지어 데라의 집까지 부수어 버렸지만 이 기회 덕분에 데라 역시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챙길 수 있었으며 한편 노파 암살자와 유르는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의 주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주변에는 그저 수많은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으며 반대편에서는 좌님과 우님이 긴 팔과 긴 다리와 교전하며 수세에 몰려 있었고 그들은 놈들에게 몸이 꽁꽁 묶여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멀리서 데라가 저격총을 사용하여 긴 다리의 눈을 멀게 하는 데 성공하고 이어서 긴 팔의 다리 한쪽을 쏴서 부상을 입혔으며 좌님과 우님은 이 유리한 기회를 틈타 두 마리의 츠가이를 곧장 날려버려 서로의 얼굴을 부딪히게 만들었지만 그 긴 팔과 긴 다리 츠가이 두 마리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순식간에 서로 합체하여 훨씬 더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고 긴 팔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긴 다리가 녀석을 어깨에 짊어졌고 긴 다리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긴 팔이 공격을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큰 키의 이점을 활용하여
긴 팔치가이는 나무 밑에 숨어있던 암살자 할머니를 순식간에 발견하고는 곧바로 노파를 낚아채어 긴 다리에게 먹여 멀어버린 눈을 회복시키려고 했고, 극도로 겁에 질린 암살자 할머니는 즉시 함께 온 아이가 바로 봉의 힘을 얻게 될 쌍둥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렸고, 긴 팔과 긴 다리는 그 말을 듣고 목표를 유루로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우선은 회복을 위해 노파 암살자를 먼저 잡아먹기로 했으며, 이때 유루가 멀리서 도끼를 던져 두 마리의 치가이를 저지하고, 그는 자신이 바로 낮과 밤을 가르는 두 쌍둥이 중 한 명이며, 동시에 좌님과 오님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했고, 유르가 감히 맞서는 것을 본 긴 팔과 긴 다리는 만약 그를 죽이면 봉의 힘이 각성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다시 봉인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망설였으며, 유르는 이때 곧바로 좌님과 오님에게 자신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절대 행동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좌님과 오님은 재빨리 동의했으며, 긴 팔과 긴 다리 치가이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순식간에 유르를 향해 돌진해 공격했고, 길다란 팔다리를 이용해 극도로 날렵하게 움직이는 이점을 바탕으로 긴 팔과 긴 다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안겨주며 유르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게 만들었으며, 이때 긴 팔이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뽑아 유르를 향해 정통으로 던졌고, 유르는 그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으며, 긴 팔과 긴 다리는 이때 의기양양해져서 유르를 어떤 방식으로 죽일지 궁리했지만, 놈들이 유르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뜻밖에도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손을 내밀어 마치 봉의 능력을 발동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고, 유르가 너무나도 똑같이 연기를 하는 바람에 긴 팔이 흠칫 놀라 멈춰 섰으며, 수백 년 전 봉인당했던 끔찍한 기억이 놈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단 몇 초간의 망설임이 유르에게 빈틈을 만들어주어 그가 좌님과 오님에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두 충직한 치가이는 즉시 돌진하여 공격을 가했고, 좌님이 달려들어 긴 팔을 강물 속으로 내동댕이 친 후 스스로 수천 근의 무게를 가진 돌의 형태로 변신하여 물속에 빠진 긴 팔을 무겁게 짓눌러 익사시켰으며, 긴 다리는 두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반항조차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멀리서 쏜 데라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며, 전투의 결말은 완전히 유르와 데라의 승리로 기울었고, 긴 팔과 긴 다리의 유품이 떨어지자 좌님은 놈들이 좋은 일에 쓰였다면 본래 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으며, 전투 후 유르는 자신이 아사의 해의 능력과는 반대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봉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측해냈다고 밝혔는데, 그는 아사가 손바닥을 펴서 해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고, 해의 능력과 반대되는 봉의 능력은 틀림없이 주먹을 쥐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으며, 유르는 그때 목숨을 걸고 한번 시도해본 것인데 다행히 운 좋게도 긴 팔과 긴 다리를 속여 넘길 수 있었고, 이때 좌님이 그들 주변을 맴돌며 날아다니던 나비 한 마리를 곧바로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나비는 아스마가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고, 노파 암살자는 이 나비가 아스마의 치가이의 작은 일부분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아스마의 치가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비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녀석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지는 않는다고 했고, 아직까지 우리는 아스마가 사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10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11화 아스마 역시 미행하던 치가이가 좌님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만, 하지만 그는 이미 데라 가문의 영토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기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카게모리 가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유루 쪽에서는 긴 팔과 긴 다리 치가이를 물리친 후 유루와 데라가 그 치가이 쌍의 주인을 추적해내는데, 유루는 예리한 눈썰미로 눈치를 챘으니 그와 교전을 벌일 때 긴 팔과 긴 다리가 비록 주변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했지만 놈들이 감히 부수지 못한 유일한 장소가 한 곳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집의 바닥 밑이었고, 남자 주인공은 재빨리 그 긴 팔과 긴 다리 치가이상의 주인이 있는 위치를 발견했으며, 놀랍게도 놈들의 주인은 그저 타데라 켄이라는 이름의 13살짜리 어린 소년이었으며, 소년은 유루가 자신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했고, 켄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자 켄의 이름과 성이 낯익게 들렸기에
유루와 주변 사람들은 데라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가 밖에서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하지만 켄은 자신이 데라의 아버지인 타데라 로에이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데라와 켄은 사실 배다른 이복 형제였으며 데라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 아들인 켄을 낳았던 것이고 켄은 이때 로에이와 유루의 부모님 사이에 얽힌 작은 단서를 하나 알고 있다고 말했고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며 켄에게 당장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우선 암살자 할머니라는 외부적인 문제부터 처리해야 했는데 이 노파 암살자는 본래 유루를 죽이려는 나쁜 의도가 없었기에 그들은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로 결정했으며 떠나기 전 암살자 할머니는 이미 죽어버린 2명의 동료를 묻어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며 그들은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남지 않았다고 간청했고 유루는 즉시 동의했으며 유루의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본 암살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는데 아까 대치할 때만 해도 유루는 그들을 죽이려 했으면서 지금은 또 무덤 파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었지만 하지만 유루는 만약 시신을 묻지 않으면 전염병을 일으키기 쉽다며 자신이 마을에서 배운 규칙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고 암살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랐으며 유루의 머릿속은 정말이지 온통 생존에 대한 규칙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전혀 17세 소년 같지가 않았고 구덩이를 파서 2명의 암살자를 묻어준 후 노파 암살자는 유루 일행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데라의 집 문을 넘어서자 진짜 세계로 나올 수 있었고 암살자 할머니는 무척 안도하며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으며 다시 남자 주인공과 데라 쪽으로 돌아와서 우님과 좌님은 남자 주인공에게 봉인과 해제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봉은 번거로운 계약 없이 즉시 츠가이를 봉인할 수 있는 힘이며 반면 해는 떠돌이 야수 츠가이를 만들어내는데 예전에 아사가 음양 츠가이에게 했던 방식처럼 해를 사용하기만 하면 츠가이와 주인의 계약을 깨트릴 수 있고 그 후 그녀는 아주 쉽게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고 이때 어린 켄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를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고 켄의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를 오가며 지냈고 아주 가끔씩만 집에 들러 모자를 방문하곤 했으며 켄 역시 연락할 수 있는 기기가 전혀 없었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고 켄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보호해줄 츠가이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에 켄은 무모하게 긴 팔과 긴 다리의 봉인을 풀어버렸지만 뜻밖에도 이 녀석들은 극도로 흉포했으며 비록 놈들이 켄을 해친 적은 없지만 반대로 켄 역시 놈들을 통제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서 놈들이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이 길 잃은 집 안에 가둬두었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데라와 유루가 이곳에 들어와 긴 팔과 긴 다리를 처치해 주었던 것이고 켄은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유루의 부모님에게 히가시 마을의 결계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유루의 어머니가 로에이를 협박하여 마을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불도록 성공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 이 소년이 유루의 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였고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으며 무슨 단서라도 더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헛수고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고 이제 데라의 집 결계가 탄로났으니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는 남자 주인공을 극도로 걱정하며 몹시 기뻐서 흐느껴 울었고 남자 주인공은 하나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그녀는 지금 유루가 다쳐서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떠안게 될까봐 두려워했을 뿐이었고 그 후 데라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수로 도박용지와 술집 명함을 떨어뜨렸는데 심지어 어디선가 데라라는 성을 가진 꼬마 녀석까지 하나 데리고 왔으니 그 결과 비록 그들이 가짜 부부이긴 했지만 데라는 아내인 하나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어야 했으며 하나는 마치 자신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남편과 결혼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때 데라는 유루와 함께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를 켄은 본래 데라와 배다른 이복동생이며 그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마도 자신들만이 이 꼬마를 거두어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는 남편이 게으른 데다가 사고만 친다며 툴툴거렸지만 켄이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처지를 보자 하나도 역시 마음이 약해져서 그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고 그 후 유루도 역시 말하기를 본래 이 꼬마에게선 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이곳에 머물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마도 이 소녀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하나는 곧바로 유루에게 뼈저린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는데 그녀는 즉시 유루의 등 뒤로 돌아가
유루가 그의 목을 단단히 조르며 넌 지금 살기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며 지금 하나 자신에게도 살기는 전혀 없지만 그녀의 행동은 마치 유루를 죽이려는 것과 같지 않냐며 말했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결코 살기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 후 켄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꺼냈는데 그 통장은 오랫동안 거래 내역을 정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통장 안에 찍힌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해야 했고 데라가 통장 정리를 하고 돌아온 후 통장 안에 찍힌 금액이 한 번에 하나를 극도로 충격에 빠뜨렸으며 그녀는 100% 태도를 돌바꾸어 켄은 이곳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고 자세히 확인해보니 온 가족은 로에이가 여전히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은 데라와 켄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들은 다음 임무는 로에이를 찾는 것이 되었는데 그는 10중 8구 어떤 단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고 하지만 현재 그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조차 없었고 그저 켄의 어머니가 예전에 카츠시카 지역의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다는 사실만 알 뿐 로에이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데라는 어쩔 수 없이 혀를 차며 히가시 마을의 지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찾아볼 계획을 세워야만 했으며 그 후 유루와 켄은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며 유루는 켄을 위로하며 그가 하루빨리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 주었고 켄이 지금까지 계속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역시 그저 어린아이였기에 즉시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으며 어머니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17세 꼬마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10이라는 이렇게 따뜻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끝이 납니다.